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 불러서 따로 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지목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순방 앞서 저희가 방준혁 기자의 그 리포트를 통해서 쭉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정상회담도 진행을 했고 다자 외교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싶으신지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의 역량을 취임 6개월 만에 좀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사실 6년 7개월 만에 한미, 한일, 그다음에 한중일 이렇게 다자 외교가 열렸던 게 사실 거의 7년 만입니다. 네. 그걸 하루 만에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외교 슈퍼 선데이라는 그런 이것도 언론의 평가도 있었고 또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하면서 지금 한이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식견과 해안을 좀 드러낸 그런 점이 높이 평가받아서 저는 아마 귀국 후에 좀 이런 지난 사실 두 번의 순방에서는 사실 외교 성과보다는 다른 일 때문에 더 많은 구설에 올라서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부 좀 악영향도 끼치고 했는데 전 이번 순방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자질과 역량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들어온 대로 이제 국내 정치가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점들은 굉장히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서 좀 매우 좀 긍정적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외교적 역량을 보여줘서 지지율에 순기능이 작용할 것이다 이런 평가하셨는데요. 어떤 평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흠 가리려고 홍보 기회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외교 무대에 갔을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 보였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가리기 위해서 언론사 취재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오히려 언론과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 자체도 가려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취재진을 예를 들어서 전용기에 탑승하는 걸 배제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대통령 참모라든가 아니면 여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마저 놓친 해외 순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 전용 탑승 불허 이런 논란 좀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두 분께 짧게 이제 평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해외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푸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할 때 그 비행기에서 특정 언론 기자 2명을 불러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 이 부분이 또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처럼 어느 정도 그 언론에 대해서 언론과의 관계에서 좀 지적을 하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글쎄요, 사실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부분은 그 내용보다도 사실은 왜 그 이동하시면서 늘 하시던 기내 간담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순방에 저도 10여 차례 따라다니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자단과의 소통도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과와 그다음에 업적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조금 더 기자들과의 그 유연한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기사에 녹여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평가들이 다양하게 좀 접근하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왜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2명을 따로 불렀다는데 아마 제가 대통령실 발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경선 후보 시절부터 좀 친했던 그렇죠. 기자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여러 대화들을 좀 이렇게 비공식적인 얘기들도 좀 하라고 취재와 무관하게 대화한 거라고 했다고 했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만일 공식적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한 후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건 별도의 비공식 어떤 세션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해가 되기도 하고 기자단들이 오해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동행했던 같이 수행 기자단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불편한 감정과 좀 약간 의아스러운 심정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순방 기회도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데는 공식적인 주로 이제 전용기 안에서는 공식적인 거를 주로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그 여러 가지 그 감안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취지와는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언론 기능에 저는 좀 보완해야 될 점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적절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초기에 임기 초반에는 아직까지 좀 서툴러서 그리고 지금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다음 기회에는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이 좀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원숙하게 하지 않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별로 그럴 노력이 보여지지 않아서 좀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편의적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예 커튼 쳐버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전용기 안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타고 있었어요. 물론 몇 개 언론사는 빠졌지만 타고 있었으면 그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그냥 2명을 호출해요. 불러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면담하고 나와요. 그럼 다른 기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면서 예. 기분 나쁘겠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전용기 탑승 문제에서도 다른 언론사,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단에서 기자단 차원에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그리고 해외 순방이라고 같이 갔어요. 전용기까지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모두 발언도 공개 안 해요. 대통령실에 다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줄게. 전속 취재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지만 무슨 그게 취재입니까?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았어.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취재라고 사실은 기자들이 제대로 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공개 일정 소화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보도해줘라고 던져주는 것이라 다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자들이 뭐하러 그러면 대통령 수행합니까? 따라갑니까? 그런 게 다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 2명만 따로 부르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기자들이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면 다음번엔 다 같이 만나서 풀어주면 되지. 이거는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나 한 행동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을 차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언론들을 제대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 사실관계만 좀 바로 적고 싶은 거는요. 저도 지금 언론관에 대해서는 그 지금 전용기 안의 대화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양국 간 양국 한미 정상회담 이런 데 대해서 왜 풀체주를 하지 않고 왜 공동 취재를 하지 않고 왜 우리 전속 그동안 들어가서 찍어서 그 영상을 내보냈느냐. 그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양국 간에 조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 대화,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는 절대 한 국가가 먼저 요구하거나 우리만 이렇게 할게 독특한 방식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가 합의돼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양자 간 협의했느냐.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건 합의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이제 푸놈펜 방문했을 때 이제 뭐 화나를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마스크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그 정부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따라준 건데 마치 우리가 어떤 외교적 결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고 보도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언론 친화적인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좀 여과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조금 더 컴팩트하고 좀 짜임새 있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그냥 받아 쓰는 언론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받아 써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뭐 근데 해석으로 치더라도 왜냐하면요. 제공을 한 것은 양국 간에 합의했다는 것. 그러니까 양국 간의 합의라는 것도 그것도 외교적 수사인 건데요. 우리가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데 굳이 공개하자고 우길 만한 정상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미국 측도 외교라는 그렇게 게 동의하고 그런 일본 측도 거잖아요. 동의를 한 거죠. 그럼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우리식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양국 간의 외교관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홍보 기능에서 따로 띄어서 요구해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그건 대통령실에서 아니라는 하는 거죠.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요청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그 본질적으로 그 행간에 숨겨진 얘기인 것이지 뭐 그게 외교 관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굳이 상대국이 그런 것까지 서로 간에 불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일, 한미 다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뭐 삼국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기시다 총리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일본 기자들은 나중에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하고 질의응답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합니까? 왜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인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굳이 잡음을 만들어 놓고 그거는 원래 양국 간에 합의한 거다라고 하면서 괜히 뒷수습하면서 봉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외교 알겠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잘못 의도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외교 일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국내 정치로 와보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한 매체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상처를 또다시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죠. 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이름도 영정도 없는 추모는 무슨 추모냐, 이건 폐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폐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이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전략기획부총장에 보낸 메시지에서 어떻게든 입수해서 이거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뭐 민들레라 그 뭐 인터넷 매체와 더 탐사가 예. 공동으로 했잖아요. 저는 이건 청부 취재 혹은 청부 발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이 명단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저는 그러면 공직자 이건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만 갖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을 건데 그럼 거기서 그 탐사보도 측이 달라 해서 줬겠을까요? 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언론은 대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 추론은 누군가가 국회의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입수한 다음에 그것이 다른 경로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이 없을까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나아가서 수사화될 수 있는 네. 것으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침묵이 또 이상한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이것은 금도와 정의에 넘어서는 행위다. 우리는 절대 하지 않고 이건 당과 무관하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어물쩍 꼬리 자르게 하면서 일부 세력들은 또 밖에서 나가서 끝까지 하겠다. 추모관까지 건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답변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추모가 목적이고 추모가 우리의 정치적인 그 종착점이라면 거기에 부합해야지 왜 여기서 퇴진이 나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지금 그 정말 제1야당으로서 한 행태는 이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추모에 정쟁하라는 비판에서 단 한 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논쟁을 막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넣어서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이게 사안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명단 공개한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유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예. 그러니까 설사 인터넷 매체라 하더라도 유족 150명이 넘는 분들한테 명단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 일일이 전화라도 돌리든가 아니면 사전에 양해하거나 이의 제기하는 과정들을 밟고 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 이 부분,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명단이 바깥으로 나가서 명단이 공개됐다고 해서 이걸 명단 유출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추모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지 명단 유출 자체가 뭐 엄청난 내부 비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떤 얘기랑 연결이 되냐면요. 과거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어떻게 배보상하는지 배보상 방식도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얘기하고 이런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족 얘기 들었어요? 유족들하고 저는 사전에 합동분향소 만들거나 아니면 명단 공개하는 데 있어서 유족하고 대화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사가 아니라 그냥 사고라고 규정해버렸고 그리고 그냥 사망자라고 규정했잖아요. 희생자 피해자라고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전 전례하고 왜 다를까?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참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들었고 네. 그런 의심에 따라서 결국은 부적절하지만 명단 공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맥락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민주당과의 연계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명단 공개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동의 없는 대해서는 명단 공개가 네,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고 있죠. 명단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사 희생자들을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 상례에 맞지 않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배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도 저 또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단 공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도 했었는데 어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법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어떤 좌표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도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조롱 등 범죄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유족들이 지금 이게 사건화가 됐어요. 지금 예. 저 고발을 사준몽고 하는 단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사건화 입건이 되면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고발이 되거나. 그런데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꾸 유족에 대한 동의하는데 저는 동의도 적절치 않아요. 유족이 요청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유족이 이거는 정말 이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에 대해서 실명을 다 공개하고 기려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재난보도 준칙에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거나 요청이 없거나 하는 데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 규정까지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가해자 2차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어요. 사실 어느 한 대사관이 나라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에 항의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올라갔느냐고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외교 예. 문제가 좀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추모의 방점이 찍혔다면 이렇게 안 갔으리라는 거죠. 추모가 아니라 추모는 수단일 뿐이고 다른 목적과 다른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지금 얘기를 지금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일부 한 20여 명의 의원들 지금 천막농선 벌이고 시작했다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물론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특검도 되고 국조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다 해야 하고 명단 공개하지 않는 게 폐륜이다. 당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됐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서 깔끔하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정말로 추모가 방점이고 재발 방지가 정말 민주당의 그런 뜻이라면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지 왜 엉뚱한 데서 자꾸 이렇게 발화점을 키워나가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치권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습을 해야지 수습하고 대책 마련해야지 이것을 더 정쟁화시켜내는 것 이거는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유출 경로의 불법 가능성을 언급을 하는 것. 누군가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명단 공개와 관련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앞서서 이제 이게 사법 처리와 관련된 적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사법 처리와 관련된 것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희생자 명단이 뭐 사람의 실명이 공개된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된 적이 있었느냐라고 제가 되물었던 네. 거고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논리의 전형적인 뭐 패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느끼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하고
지금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건 좀 다른 사안인데 두 사안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희생자를 조롱했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민주당한테 지금 공격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국민의힘이 배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토끼 머리띠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수사하고 그랬던 게 누구예요?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비켜나가 있고 경찰하거나 아니면 소방대원들한테만 책임 묻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 그 자리에 갔느냐? 헬로윈 축제 그 자리에 간 것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었잖아요. 말리지 그럼 못한 국민의힘이 부모에 그것도 배우가 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안하고 이번에 명단 공개의 사안들은 상관이 없는 건데 물론 큰 맥락으로는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두 사안을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큼의 가까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인데 네. 두 사안을 연결했다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 내용을 유출했다고 치죠. 근데 그거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지금 덤비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한 인터넷 매체 뭐 언론 책임윤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출했다고 해서 공무원 색출하겠다 이렇게 나갈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덤빌 겁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하나부터 하는 것만 보면 늘 그런 방식으로 대해요. 아, 저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서 사법 처리해야 돼. 그건 검찰이 하던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도 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정치인의 말인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거 샅샅이 뒤져가지고 수사해서 누가 공무원이 유출했으면 유출자 찾고 그 유출해가지고 받은 거 그거 정보 유출한 거니까 공공기록물 유출한 것에 해당이 되니까 그 언론사 처벌해야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까? 그럼 이 그런 부분은 방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참사 희생자들 기업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부분 역시도 정치화하는 것이다라고 앞서 지적을 해주셨고 천막농성으로 야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장외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기록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던 거잖아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될 문제는 아닌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서로 간에 싸우거나 찬반 논란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논쟁을 그런 방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이 처벌하겠다는 거 처벌해야죠.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그 희생자들이 유족도 없었던 요청도 없었던 그 명단, 그거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알았던 직무상 취득한 비밀입니다. 그거를 만일 특정한 언론사에 일부러 흘렸다, 그거 범죄 아닌가요? 정의로운 일입니까 그게?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왜 그게 법무부 장관의 말하자면 억압으로 들립니까? 저는 그거는 당연히 범죄자가 처벌받는 거, 그게 어떤 진영 논리에 따르면 그게 온당하겠죠. 아,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이런 명단 유출하는 건 나는 괜찮아. 진영 논리에선 가능하죠. 추모의 공간이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범죄죠. 처벌받아야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적 행위라고 그랬는데 정치적 행위 맞습니다. 서명하고 다 됩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정의당도 한다고 그랬어요. 통과하면 됩니다. 24일 데드라인까지 걸었어요. 근데 왜 또 밖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비제도적 그 관철 수단이 장외투쟁입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이거 낮은 수준의 장외투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인했어요. 근데 왜 장애로 나갑니까? 예. 제도권에서 할 게 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나갑니까? 그리고 100만 명 받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권리당원만 120만 명이에요. 다 받으면 돼요. 그럼 1000만 명 받을 겁니까? 그래서 온라인 추모공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저는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모가 방점이고 재발 방지가 정말 대책의 핵심이라면 거기에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국조할 수 있어요. 정의당 동의해 준다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저는 만일 경찰 조사 결과 나왔을 때 경찰 조사 결과 국민들이 아 이건 못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부실하지 하면 바로 국조 아니면 특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일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검찰 정권다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검찰 조건입니까 그게?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건 기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제 얘기는 예? 대형 그거- 참사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 그걸- 명단, 그걸 국민의힘은 부상자 어떻게 합니까? 명단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가 안 됐던 적도 없을 뿐더러 그걸 공개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법적 처벌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그냥 이건 기밀이야라고 규정해버리면 그냥 기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전교조 명단 공개했던 국회의원들 1억씩 배상금 다 이건 좀 물었어요. 다르잖아요. 아니죠. 그것 또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기준이 그 참사 희생자 이미 돌아가신 망인 되신 분들을 유족이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 수사기관하고 행정기관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롯이 155명 명단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건 범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왜 범죄가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사 예. 희생자 명단을 바깥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기밀로 분류했던 적이 있느냐고 아니 제가 기밀이 여쭤본 아니고요. 건데요. 직무상 취득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규정한 것도 현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누가 부상을 당했으면 부상당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나 아니면은 뭐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들이 만들어지곤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꽁꽁 묶어두고 있잖아요. 아니 유족들이 유족밖에 공개하지 몰라요. 말자고 하니까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유족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유족 의견 들었습니까? 안 예, 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어제 검찰에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하지만 정 실장은 터무니없다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정진상 실장은 약간 그 전에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정진상 실장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들은 바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 이례적으로 한 30장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원래 압수수색 영장은 짤막하게 돼 있는데 30장까지 했다는 거는 공소장보다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추론이 분분한데 제 생각은 저는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우리가 자료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이거 당신 여기 대해서 다음에 입증을 해봐라라고 아마 압박하는 용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한 소명을 가졌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CCTV 논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검찰이 거기에서 CCTV가 없는 곳도 있다. 바로 올라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증할 자료는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저는 이제 이건 뭐 별로 이제 시간이 끌지 않을 걸로 봐요. 검찰의 수사 속도나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정진상 실장이 여기 대해서 뭐 부인한다고 해도 저는 이제는 뭐 검찰이 이제는 마지막 청구를 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기소하고 입증할 그런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가 보죠. 유동규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여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정확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영장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김용 부원장 그 공소장보다 훨씬 두껍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장 내용이 지금 조작된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해당 아파트 CCTV 뭐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출입구에도 넉 대나 있었다. 지금 뭐 3인성으로 없는 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 이 민주당 대책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럼 민주당 주장이니까요. 뭐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뭐 전체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의 입이나 이런 거에 빌어서 자꾸 거기에다 맞춰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돈을 주러 갔든 받으러 갔든 간에 그 집에 갔다고 하는데 근데 CCTV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CCTV가 찍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검찰이 가지도 않아놓고 그 유동규의 입만 빌려가지고 거기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뭔가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근데 그 말의 신빙성이 없다. 이걸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족이 길다고 하는 건 본질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30페이지가 뭡니까? 아마 변호사들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검찰 출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애둘러서 계속 진술이나 정황에 의존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 엮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는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연관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측근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주장도 결국은 그러니까 700억 천화동이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700억이 있는데 그중에 428억 이거 3인이 약정했던 것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재명 측근들이 약정해서 받을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전부 돈 다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는데 받을 돈이었다고 하면 진즉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은 돈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428억이나 받기로 약정했으면 진작에 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애들 돈이 왜 안 건너왔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3인이 약정했다고 말하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말한 녹취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이 1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근데 대장동 일당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그거. 그리고 유동규는 처음에는 녹취록 보면 자기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거 자기가 한 푼도 안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정영학 회계사인데 정영학 회계사는 애초부터 난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약정하고 누가 그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돈 다 나눠 갖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유동규나 뭐 남욱이나 이런 관계자 진술, 일부의 진술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재명 대표로 향할지 이 부분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TBS 연간 예산의 한 70% 이상이 서울시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이런 금액을 지원 중단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국민의힘이 이제 물론 뭐 서울 그 TBS가 공중파 이제 주로 이제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교통방송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이 부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방송으로 출범했고 시사 프로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은 이른바 진영 편향화됐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고 더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이 아마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사회적 공기면은 공기답게 좀 해야 되는데 균형 있게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해도 밸런스 맞춰가지고 하면 될 텐데 좀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의원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지금 1년 유예 기한을 뒀습니다. 원래는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건데 7개월을 더 유예해서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 저는 정말 다시 교통방송이 저는 1년의 시간 유예 기한을 둔 거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교통방송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성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러면서 저는 TBS가 공중파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과 소명을 다하는 방안들 찾아내는 게 내년 1년 남은 그 기간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성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거 시정 조치를 가하게 해야 되는데 TBS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또 질문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방향 하나 열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 70%를 삭감해버리면은 예. 자구책도 자구책이지만 이를테면 그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한다든가 FM에서는 그쵸.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열어주면서 출구 전략을 주면서 이런 제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의 자구책, 내부 개혁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줘야 되지만 교통방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외부 수요를 통한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대안도 줘야 함께 한다. 열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
거의 폭압적인 방식이죠. 어.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언론사도 그 특정 언론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당신네 방송사 문 닫으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폭압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외신 기자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언론 탄압이라고 100% 저는 얘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의 성향 그리고 방송이 편향됐다고 하는 의심을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방송위원회도 있잖아요. 방통위도 있잖아요. 거기서 제재하고 그 제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을 직접 정부에서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은 그건 언론 탄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서울시에서 예산 김어준 자르지 않으면 예산 그러면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대하면 지금 똑같습니다. MBC도 그렇잖아요. MBC만 한 것도 아닌데 바이든이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MBC 지금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지금 추징금 500억 넘게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뭐랄까요? 통제하겠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요. 다른 언론들이 침묵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 바로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이라도 신문은 안 그렇다, 사적 매체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은 다 공공매체 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인허가권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송사들 종편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프로그램 문제 삼아가지고 그럼 종편의 광고 수주 다 끊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TBS 내부적으로 규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